자, 3학년 독서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했던 강의에서 핵심적인 사항들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를 공부했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삼수갑산이라는 제목 뒤에 차안서선생 삼수갑산 운이라고 해서 하나의 제목이 더 붙어 있죠. 이게 원래의 제목인데 자, 차자는 일단 이 차자, 그래서 이것은 이란 뜻이고 거기 안서선생은 김억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제 명칭이에요. 김억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김소월이 다녔던 오산학교라는 학교의 선생님이었죠. 이 사람으로부터 시 창작의 기법 그리고 시집을 낼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안서선생이 쓴 작품 중에서 여기 오타네 오타. 삼수갑산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안서선생이 쓴 삼수갑산이라는 작품에 운을 더해서 쓴 작품이 이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차안서선생 삼수갑산 운이라는 제목이 원래 작품이고 뭐 작품명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김억이 쓴 작품에 답가형식으로 쓴 작품이다 라는 뜻인 거고 요걸 이제 지금 편의상으로는 삼수갑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소월이 죽었던 해인 1934년도 작품이었죠. 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삼수갑산 내 외환노. 삼수갑산이 어디니요? 삼수갑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지명이죠. 지명. 북한에서 죄인들이 귀양 갔던 곳,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든 그런 이 개마고원의 꼭대기에 있는 위치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가 어디뇨? 오고 나니 기엄하다, 기이하고 험하다. 아하, 물도 많고 산첩첩이라. 아하하, 자조적 웃음. 아하하라는 말이 붙어있죠. 내 고향을 도로 가자 하니 내 고향을 내가 갈 수가 없네. 내 상황이 나와 있죠. 나는 지금 고향에 있지 못한 상황, 그리고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삼수갑산은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이 애로구나. 촉도지난, 이 시 이해에서 핵심이었는데 총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설화 중에서 총나라 망제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 망제라고도 하고 두 왕이라고도 한다 했죠. 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슬픈 비운의 왕, 두 왕의 이야기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의 슬픔을 촉도지난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 그것이 이것이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기로다.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왕이 이제 나중에 세가 되었는데 뭐 불역이라고도 부르고 뭐 두견세라고도 부르고 뭐 귀촉도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불여귀라는 건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두견은 두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귀촉도는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다 현대 뭐 문학 작품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불기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니라. 새, 이것도 뭐 설화에서 차용된 내용들이죠.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 의인법이었죠. 불기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해서 내 고향을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슬픈 심정을 노래한 그런 시였죠. 주제, 고향을 잃어버린 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표현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했던 의인법이라, 그 다음에 아하하에서 보이는 영탄법, 그 다음에 반복법 어디 있냐면은 내 못 가네 이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죠. 물론 반복의 표현법들 얘기했었고, 특징은 전통설화를 차용했다. 전통설화는 아까 얘기했던 두왕 이야기다. 다 얘기했던 거죠. 자, 김소월 작품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 나 작품으로 넘어가가지고 한용운의 작품을 이제 공부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한용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만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붙어있죠. 일단은 이 만해라고 하는 것은 버포라고 해가지고, 버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본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한용운 씨의 본명이 한용운이 아니에요. 여기서 용운은 본명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본명.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작가를 할 때 다른 이름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필명이라고 하죠. 필명. 뭘 쓸 때 이름, 또는 뭐 연예인들이 예명이라는 걸 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용도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종교활동, 불교에서 귀의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이름이 법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알고 있는 해민스님이라는 사람 알아요? 해민스님? 해민스님의 본명도 해민이 아니에요. 해민은 법명이고 본명은 따로 있는 거죠. 한용운 씨도 이제 용운이 법명인데 사실 이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한용운, 한용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용운 씨의 법명이 용운이고 법호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원래 이름 말고 호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없네. 아무튼 뭐 두 번째 이름 뭐 별명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텐데, 법명에 붙어 있는 호가 법호죠. 법호가 만해입니다. 만해.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죠. 한용운 씨의 시를 하나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느끼겠지만 이 사람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 화자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를 주로 쓰지만 실제로 이 얼굴에서 느껴지듯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용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한용운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업이 승려예요. 승려, 스님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1879년도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 우리하고 뭐 친숙한 지방이죠. 여기 서천지방의 윗부분에 대천이 있고 대천 위에 홍성이 있죠. 자, 홍성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태어난 시기를 보게 되면은 1879년도 동학농민운동과 얽혀있는 시기예요. 동학농민운동 이외에도 뭐 각종 의병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인데 뭐 격동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의병운동 시기에 사실은 관가에서 일하고 있던 본인의 아버지가 의병들에게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그 일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이런 격동의 시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절대자에게 귀속돼서 세상의 진리라든지 뭔가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살도 되지 않은 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1905년도가 되면은 불가에 귀의하게 됩니다. 불가에 귀의했다. 집을 나와서 절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백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설악산에 있는 절이에요. 설악산. 사람들이 단풍 피는 시절이 되면은 많이 놀러 가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설악산 백담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려로 활동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백담사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게 뭐 만해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만해자 보이죠? 만자, 이 절만자를 써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만해 기념관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만해 교육관 해서 뭐 한용운의 뜻을 물려받아가지고 뭐 후진들 양성하고 뭐 어린 아이들 뭐 예절 교육도 하는 그런 기관들도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자, 설악산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되고 나서 뭐 우리가 친숙하게 이 사람을 문학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스님이라는 거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불교 계통에서도 굉장히 큰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책 중에서도 이런 책이 있는데 한용운 씨가 쓴 책이에요.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해가지고 불교 유신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를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한 책도 쓰고 했습니다. 이 책을 썼다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사실은 일단은 현실을 개혁하는 데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요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법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꼭 뭐 우리에게 알고 있듯이 뭐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사회 개혁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점,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굉장히 강인한 인물이라는 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 계통에서도 꽤 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스님이라는 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하나 정도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독립운동가였다는 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음속으로 독립을 염원을 했다, 뭐 동네에서 좀 활동했다, 이 정도 스케일이 아니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로 참여했을 정도로 꽤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33인 중에 여기 보이는 한용운 씨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요즘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아요. 이 사람 알죠? 설민석 씨. 이 사람이 TV 나와가지고 민족대표 33인이 사실은 3.1운동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고 뭐
어떤 술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낭독문 같은 거 읊고 자진 신고해가지고 그냥 경찰서 간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가 뭐 그거를 이제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뭐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문제시 돼가지고 뭐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깊게 들어갈 거 없이 깊은 수준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사진 보세요. 살벌하죠? 민족대표 33인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 수감자 뭐 이제 정보 기록하는 요 종이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람이 한용운 씨예요. 인상이 강렬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시인이라는 점, 이 지금 나와 있는 책 보이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시인이고, 뭐 한평생 시를 굉장히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한시, 뭐 시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 한 300여 편 정도의 시를 남긴 굉장한 문학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총 3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중에 하나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용운 씨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시인이라는 점에 나머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독립운동가라는 사실과 그 승려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서 한용운 씨의 작품을 한 편 정도 아주 유명 작품으로 예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시인으로서의 경향은 무엇이고 거기에 영향을 준 이 승려로서의 성향,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가로서의 성향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 씨에서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당연히 님의 침묵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26년도에 발간됐던 한용운 씨의 시집 이름이 님의 침묵이고 동일한 제목의 시가 이 시집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책 제목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작품이 그 책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요 시를 통해서, 이 유명작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한용운 씨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한용운의 생애가 이 시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걸로 살펴볼 수 있는 한용운 씨의 전반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해서 본문 작품을 보는 순서로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시정치 잠깐 하고 긴 시니까 쭉 한번 머릿속으로 읽어보고 내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이 시 또한 2008년도에 수능에 기출되었던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몇 년도 수능 기출됐다, 몇 년도 전국연합평가 기출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저는 2008년도에 시행된 거, 그러니까 2008년 11월에 본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9년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수능이라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2008년 11월에 봤으면은 명칭은 2009년 수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의고사, 6월이랑 9월 모의고사는 요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해 플러스 1, 이제 연도에 플러스 1 붙여서 부르는 게 요거고, 전국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해에 전국 학생들이 연합해서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네가 몇 등급 정도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09년 수능이랑 08년 전국연합이랑은 같은 해에 본 거죠. 둘 다 08년도에 시행이 된 시험입니다. 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를 찾아보거나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님의 침묵이 08년 수능에 나왔다 했는데 EBS 그 기출문제 그 올려놓은 사이트에 가가지고 08년 수능에 보면 이 문제가 없을 거예요. 09년 수능에 봐야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삼아 알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볼게요. 이제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뭐냐면 님이 같다. 자, 처음 얘기했듯이 C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 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시적화자는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상황 이전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님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님이 간 상황, 님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부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태도만 알면 돼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이 가버렸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두 번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해가지고 영탄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기까지 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갔다는 말에 대해서 동어 반복인데 수식어만 좀 더 붙어 있는 거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여기서 푸른 산빛은 긍정적인 것, 뭐 희망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단풍나무 숲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 절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세계로부터 절망의 세계로 향해서 작은 길을 걸어가지고 차마 떨치고 갔다. 떨치고 갔다. 뭘 떨치고 갔겠어? 나를 떨치고 갔겠죠. 나를 떨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차마라는 말 사용했겠죠. 슬픔을 견디면서까지 차마 나를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똑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식된 말들 잘 볼 필요는 있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다 보면은 황금 빛깔, 빛나다 해서 다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 이건 과거의 것이고 여기서부터 차디찬 티끌로 바뀌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느낌의 맹세가 차디찬 티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심상 그리고 차디찬이라고 해서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티끌이 되었으니까 미풍, 약하게 부는 바람에도 날아가 버린 거겠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것은 님과 나와의 어떤 강렬했던 만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강렬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날카롭다는 말까지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님과 나의 만남을 의미하고 이 만남이 그만큼 강렬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님과 나와의 그 첫 만남, 그 만남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사라졌다. 자, 내 운명의 지침이라는 것.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무언가를 의미하죠. 이거는 삶에 있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방향이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삶과 목표를 다 뒤바꿔 놓을 다르게 만들어 버릴 만큼의 큰 사건이었다. 당신과의 만남이라는 게. 자, 그 얘기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나는 님으로 인해서 귀가 먹고 눈이 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런 식의 말들을 사용을 하죠. 사람이 강렬한 사랑에 빠졌을 때의 상태를 귀먹었다, 눈 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람이 귀를 먹고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님 때문에 내가 님에게 강하게 종속되게 되었다. 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귀가 먹고 눈이 먼 사람처럼 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님이 나로 하여금 강한 종속의 상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나는 아주 압도적인 사랑에 빠져버렸다. 내가
너무 큰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다. 말 자체가 서로 말이 안 맞죠. 엄청나게 거대한 소음 때문에 귀가 먹었다 하면 논리적으로 옳지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일단 이 말 자체도 문학적 표현이에요. 말소리라는 건 청각인데 향기롭다고 했으니까 향기롭다는 건 후각이죠. 후각.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자체가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공감각적 표현으로 표현된 이 말소리 자체가 향기롭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인데 그게 나를 귀먹게 만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진술과 뒤에 진술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설. 다른 말로는 모순형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순형용.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모순,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무엇이든지 어떤 창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개의 대상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린 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둘 다 세상에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바로 우리가 모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또는 뭐 문학 작품에서는 한 문장 안에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대상이 함께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을 때 그거를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 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구죠. 소리가 없다라는 말하고 아우성이라는 말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아우성이라는 자체가 시끄러운 걸 얘기하는 건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요거를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꽃다운 님의 얼굴을 봤는데 왜 눈이 멀겠어? 서로 맞지 않는 말이지. 역설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아무튼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그만큼 내가 강렬한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라운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사랑도 어찌됐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말 그대로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언젠가 이 사랑이 끝날 수도 있다. 님이 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로 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는 이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뜻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시험 못 보겠죠. 그건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 그래도 막상 시험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 성적을 보면 야, 이 정도야? 이런 어떤 강렬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례적인 일, 놀라움을 주는 일이 됐고 그 놀라움으로 인해 겪는 슬픔이 터져버렸다. 자, 앞에 뭐 쭉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나는 님을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하고 압도되어 있는 그런 강렬한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님이 날 떠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슬프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나 중요하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시상이 전환되는 언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님이 나를 그렇게 떠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 슬퍼. 그런데 그 뒤에 말 중요하겠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자, 문장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해야 돼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자, 을이란 말이 두 번 쓰였죠. 목적격 부사가 두 번 쓰였어. 두 개가 같은 대상이란 얘기예요. 자, 이별이라는 게 이거랑 똑같은 애라는 얘기예요. 이별을, 그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뒤에 있는 수식어들 지우고 생각하기 편하겠죠. 이별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을 아는 까닭에. 자, 앞에 있는 문장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별을 하는 것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유로 이런 뜻인데, 자, 사랑을 깨치다라는 말에서 깨치다를 정확히 이해해야겠죠. 깨달아, 알다 이런 뜻이에요. 깨치다라는 말은 깨우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별이 스스로 사랑을 깨우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별을 해봐야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다. 나는. 자, 여기서 정수박이는 정수리에 정수리. 사투리인데 정수리 타는 사투리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내가 한 행동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한 행동은 뭐냐?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에다 들이부었다 이런 얘기예요. 슬픔을 희망으로 내가 바꿨다 라는 얘기인데, 내가 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냐? 이별이라는 게 사랑의 어떤 깨달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슬픔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강렬한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이 사라짐에 따라 너무 슬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내가 이 슬픔을 겪는 것 자체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슬픔이 곧 희망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용운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거의 그냥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회자정리라고 얘기하죠. 회자정리.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모인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흔히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말인데, 거자필반이라고 얘기하죠. 거자필반. 거자, 간 사람은 필반, 언젠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회자정리, 거자필반,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생자필멸. 생자필멸 무슨 뜻일까요? 한번 태어난 놈은 무조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가 불교 사상의 핵심, 바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상이냐? 윤회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윤회,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삶이 다음 생에서의 나의 삶의 등급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사상의 핵심인데, 그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돌고 도는데, 한번 만난 사람은 무조건 헤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진 사람은 또 다시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고, 한번 태어났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간의 삶을 떠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걸로는 이제 어떤 그 고진멸도로부터 해방되어서, 해탈의 경지라고 하죠, 보통. 해탈이 되어서 진정한 어떤 신의 세계, 그러니까 뭔가 깨우친 상태로 들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불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말 자체가 한용운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뭔가 목표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때 떠날 걸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죠. 떠날 때에도 다시 만날 걸 믿는다. 다시 만날 걸 믿는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재회를 확신한다, 볼 수 있죠.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김소월 씨와 한용운 씨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님의 부재라고 했죠. 님의 부재. 님이 현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적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시에서처럼 김소월 씨에서 재회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 정서가 주로 드러나는 반면에, 한용운 씨에서는 언제나 이 믿음, 님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은 확신이 생겨나고 의지가 생겨난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탄법 다시 사용됐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구죠. 님이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설법이죠. 이미 갔는데 뭘 보내지 않아. 이미 내가 보내든 말든 이미 갔는데. 논리적으로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문장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낸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문장으로는 그 두 개가 똑같은 문장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누군가 이미 갔어도 그걸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죠. 누군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상실의 경험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일 거예요. 자, 내 마음속으로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아주 격정적인
격정적 사랑을 의미하죠. 격정적이고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여기서 님의 침묵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님의 침묵. 님이 지금 침묵한 상태에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님이 없기 때문이죠. 님은 현재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거를 님의 부재라고 하지 않고 상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침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님의 침묵이라는 거는 님이 여기에 있지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화자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이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님의 부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님은 지금 없지만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나의 강렬한 믿음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의 격정적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님의 주변을 휩싸고 돕니다. 나의 노래가 여전히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내 노래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그걸 바꿔 말한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님을 향한 이 격정적이고 절대적인 적이라고 썼네. 이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용운이 하고 싶은 말이고 곧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주 길게 지저분하게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냐? 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님을 사랑해. 아주 절대적 사랑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야.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재회할 거라는 거에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함이 없어. 요게 바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주제가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한 거기에 표현된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뭐 천천히 얘기했었죠. 여성적 어조를 사용했다. 여기서 여성적 어조는 뭐 수동적이고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말투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경어체를 사용했다. 뭐뭐 했습니다. 씁니다 또는 비읍니다 라는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푸른 산빛이 희망을 상징하고 단풍나무 숲은 절망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들, 뭐 예를 들면은 님과 나의 만남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한 점, 이런 것들이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 쓰인 부분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이 역설적 표현이었죠. 자,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통해서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 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의 주제이다. 자, 뭐 본문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포로 님의 침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한용운의 시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보자는 취지였고,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올 한용운의 다소 생소한 작품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먼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해서 그러면 한용운이 어떤 시인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용운 시인은 승려예요, 승려. 그냥 스님이 아니고 아주 평생 동안 불교의 개혁에 힘썼던 스님이라고 얘기했죠. 스님이라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해탈, 뭐 윤회사상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유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종교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승려로서.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라고 했죠. 독립운동가. 여기다가 뭐 플러스 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윤회사상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야. 독립운동가라면 당연히 현실 인식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보통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산속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종교의 진리만 추구하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보편적 가치와 종교적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또한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한용운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대처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결혼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도 내가 승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를 평생 동안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불교의 종교적인 어떤 뭐 사상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현실에서 발붙이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본인은 물론 머리를 깎고 입적해서 스님이 되었지만 그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고 뭐 또 이혼하고 나중에 또 재혼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찌됐건 현실 인식을 뭐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플러스 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식을 했어. 둘 중에 하나야. 절망하는 것과 의지를 가지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의지를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독립운동가가 될 수가 있었겠죠.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절망으로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끝나버렸다면 뭔가 운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김소월 작가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려운 사건들과 플러스 이 시대적 분위기에 이 사람은 절망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어떠한 뭐 실질적인 노력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고 뭐 그 뒤로도 아주 수많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뭐 신간회 활동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그것은 방금 봤던 님의 침묵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님의 침묵의 주제는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님이라는 게 뭘까? 이게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보이는 의미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남성에게는 여성이 되겠고 여성에게는 남성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앞에 있는 요 사실들이란 거죠. 이 사람이 승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님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어떤 종교의 길을 꾸준히 걸음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해탈의 경지 뭐 이런 거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또는 내가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에는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조국 또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해서 한용운의 시를 이해하는 데는 요 두 가지 사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걸 알아야지 이 한용운 시에서 님의 존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결국에 아까 시에서 주제가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님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이 시의 메시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절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 시의 주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조국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과 의지,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을 믿는 마음, 이게 주제인 거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윤회사상이라든지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이 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것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본 것 같아요. 자, 플러스 지금 방금 빼먹고 얘기하지 않은 거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본다면은, 시인으로서 한용운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여성적인 어조, 이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존댓말을 사용을 하면서 여자가 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긴 걸 봤을 때 상당히 어울리지 않죠. 그럼 왜 굳이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말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이런 본인의 인생, 사실 승려라는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자에 비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강인한 인간일지라도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동적이고 약한 자의 입장, 이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투일 수 있고, 플러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어찌됐건 재회를 믿기는 믿지만 님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재한 상황 자체가 주는 애상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말투보다는 여자의 말투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예전 전통시의 주로 창작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 같은 데서 보면은 정철이 쓴 뭐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 보세요. 상미인곡, 송미인곡. 정철이라는 정치인이 유배를 갔을 때 쓴 시들이죠. 이 시에서 보면은 본인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가 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왕에 대한, 왕은 또 하나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이런 나약한 존재인 나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용우는 스님이고 동시에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점들이 본인의 시에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방식으로 미쳤냐? 본인이 스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자세,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독립운동가로서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태도,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강렬한 현실 인식 이런 것들이 또한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언제나 이 사람은 님이 부재한 상황을 그리는데 여기서 님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절대자일 수도 또는 조국이자 민족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이것이 지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언젠가 이것이 분명히 다시 나타날 것이다. 다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나랑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역설적인 그 의지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창작을 했다. 자,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